구독과 좋아요 꾹!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금술사 김성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 계좌 인증하면서 금리 상승기 국채 투자 괜찮은가 이런 화두를 던졌었는데요. 오늘은 금리와 국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기억했다가도 잊어버리고 알다가도 모르는 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오늘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금리 상승기 국채 투자 계속해도 되나? 국채 가격이 약 5% 정도 빠졌죠. 그리고 미국 국채는 15%, 고점 대비 15% 정도 빠졌습니다. 이거 쭉쭉쭉 계속 빠지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반년 넘게 빠지고 있는데 계속 가져가는 게 맞아? 라는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채권과 금리,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금리와 채권은 역외관계. 이거 정말 애매합니다. 그래서 좀 풀어보면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수익률이 상승한다, 이런 기사 보셨을 거고요. 똑같이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 이런 것도 보셨을 거예요. 헷갈리시죠? 헷갈립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수익률이 하락한다,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 엄청 헷갈립니다.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금리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건 가격으로 계산하세요. 가격. 그러면 금리와 채권은 역외관계다. 역외관계는 가격입니다. 가격. 금리 상승, 채권 가격 하락. 그렇죠? 그러면 가격하고 수익률은 반대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기사 볼 때 헷갈리실 거고요. 채권과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왜 하락하는가? 이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여기 사례를 갖고 왔어요. 글자가 좀 많은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사례를 든 건 할인채입니다. 할인. 금리만큼 할인받아서 미리 싸게 사는 채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2021년 4월 1일 날 채권의 시중금리가 8%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옛날에는 8%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A씨가 4월 1일 날 만기 1년짜리 채권을 8% 금리에 샀습니다. 그러면 93원 주고 사는 거고요. 1년 후에 22년에 100원을 받게 됩니다. 그 차액이 8% 정도 됩니다. 자, 다음날 4월 2일 날 갑자기 시중금리가 20%로 상승했어요. 8%에서 20%를 어떻게 상승하냐,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이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 8.1이라고 해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했고요. 자, B씨가 4월 2일 날 만기 1년짜리 20% 금리 채권을 83원에 매수합니다. 그 채권을 1년 후에 2022년 4월 2일 날 100원을 받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2021년 4월 2일 기준 365일 후에 100원 받는 채권의 가격은 83원이죠. B씨가 83원에 샀잖아요. 그러면 만기가 364일 남은 바로 하루 전에 발행된 채권, A씨의 채권은 가격도 83원과 비슷해집니다. 똑같다고 봐야죠. 하루 차이니까. 그래서 A씨가 산 채권 가격은 93원이었어요. 그죠? 93원에 샀잖아요. 그런데 하루 만에 채권 가격이 83원으로 하락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했을 때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반대도 똑같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들을 땐 이해됩니다. 나중에 되면 또 헷갈리지만 괜찮습니다. 이거 이해하는 분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국채 가격의 변동성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자, 앞에서 사례를 들었던 건 교과서적인 사례고요. 실제 국채 가격은 금리의 영향과 수급의 영향을 같이 받습니다. 자, 수급이라는 건 수요, 공급입니다. 자, 금리가 상승하면 국채 가격 하락한다. 금리가 하락하면 국채 가격 상승한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 그거 때문이고요. 수요, 공급은 뭐냐면 채권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혹은 장단기 전망 등이 가만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하락했는데 그때가 하필 금융위기 같은 게 터져가지고 각국 정부에서 자, 시장을 활성화시키자라는 목적 하에 금리를 막 하락시켜요. 코로나 때도 비슷한 걸 겪었고 2008년에도 겪어졌죠. 금리를 하락시켰는데 문제는 금리가 하락하면 국채 가격이 상승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금융위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굳어서 안전자산인 국채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 그 수요 때문에 가격이 더 상승하기도 합니다. 금리가 하락했는데 국채가 상승하는데 더 많이 상승하기도 한다. 이런 논리가 가능하죠. 이건 실제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4차례 올렸는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 자, 국채 금리 하락은 이거 가격으로 바꾼 다음에 상승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1년에 4차례 금리 인상했는데 미국 국채 랠리, 가격이 더 뜨거워졌다, 더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고요. 이런 일들은 자주 반복됩니다. 이거는 몇 년 전 기사긴 한데 결론적으로 국채 가격이 변하는 건 국채 금리와 수요 공급 두 가지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금리만 따지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럼 하나 더 살펴볼게요. 기준금리하고 시장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기준금리라는 건 정책금리라고도 불리는데요. 각국의 중앙은행이 결정을 합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페드, 한국은행, 유럽의 ECB, 중앙은행, 이런 은행들에서 기준금리, 정책금리를 결정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일말 RP금리를 기준금리 유지를 위한 타깃금리로 사용하고요. 공개시장 조작이란 걸 하죠. 기준금리를 이용해서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장금리라는 건 뭐냐면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10년 금리, 예금, 대출금리 이런 금리들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왜 하냐? 과연
과열이 되면 좀 식혀줘야 돼요. 중앙은행의 목적은 시장이 너무 과열됐는데 좀 식혀주자. 자, 반대로 시장이 너무 냉각됐어. 이게 좀 온도를 좀 올려줘야 되죠. 그럼 금리를 낮추고 합니다. 이게 공개 시장 조작인데 기준금리하고 시장금리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여기 보시면 자, 미국의 데이터를 분석한 건데요. 미국의 정책금리하고 단기 국채금리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0.99. 즉, 정책금리가 움직일 때 단기 금리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장기 국채금리는 정책금리하고 상관관계가 0.77. 낮습니다. 그죠? 단기 국채처럼 팍팍 안 움직여요. 그리고 단기 국채 가격. 자, 마이너스 0.1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1이란 건 정책금리가 움직일 때 장기 국채 가격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그렇게 팍팍 떨어지진 않는다. 즉 정부 마음대로 잘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를 때 장기 국채 가격은 정확히 마이너스 1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마이너스 0.69 꽤 상관관계가 있긴 하지만 이게 왜 똑같이 안 움직이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국채 가격은 금리하고 수급 두 가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을 때 이게 안 맞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은 미국인데요. 정책금리하고 국채금리는 상관관계가 그래도 높은 편이죠. 하지만 똑같진 않죠. 그리고 국채금리하고 국채가격은 상관관계 마이너스로 좀 높지만 1은 아니죠. 그래서 정책금리가 움직이더라도 국채 가격은, 장기 국채 가격은 전혀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다. 자, 이건 오른쪽은 한국입니다. 한국 역시도 비슷합니다. 예, 생각보다 기준금리하고 장기 국채 가격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금리 상승기에 국채 투자해도 되냐? 자산 배분 투자에 국채 ETF 가져가도 되느냐? 이 질문이 나오시는데 국채 가격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금리하고 수급이 합쳐진 영향을 받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고 했죠. 그런데 기준금리는 단기 국채 금리하고 비슷한데 기준금리가 올라갔다고 해서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하느냐?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느냐? 장기 국채 가격이 하락하느냐? 자, 이건 약간 다르다. 틀리다가 아니고 다르다. 다르게 움직인다. 두 번째, 금리가 상승했는데 국채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발행되는 국채가 고금리를 줘요. 그러면 주식 대비해서 국채 매력이 상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국채 수요가 증가하죠. 저희들 말고요. 굉장히 큰 자금을 운용하는 회사들의 얘기입니다. 다음, 경기가 과열되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금리를 올려서 이걸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주식 매력이 부각이 되고 국채 수요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 금리가 올랐는데 어떤 케이스에는 국채 수요가 증가하고 어떤 케이스에는 국채 수요가 감소하죠. 그러면 국채 가격은 이 수요의 증가, 감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자산 배분 투자는 국채 하나를 사서 사고 팔고 하는 투자가 아닙니다. 즉 국채 지수에 투자하죠.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국채 가격, 국채 하나를 내가 오늘 샀다가 내일 팔거나 이런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렇지만 국채 지수, 국채 ETF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가격이 하락할 때 리밸런싱을 통해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다. 국채 지수는 이자가 반영돼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어도 장기 상승한다. 진짜냐?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인지. 자, 우선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미 연준에서 가져온 데이터고요. 2020년 7월부터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네요. 국채 가격은 어떨까요? 네, 국채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오르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정확히 작년 7월, 8월부터. 자, 요거는 IEF라고 아시죠? 미국 10년물 채권 ETF입니다. 각자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진짜 금리가 오르니까 가격이 떨어지네. 금리 계속 오르면 어떡해? 금리 계속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을 당연히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게 기사들에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아주 명쾌하고 자극받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훨씬 장기적인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연준에서 나온 건데요.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의 추이를 보여준 겁니다. 자, 저희가 본 건 요거예요. 요거. 여기 1년 동안 좀 빠졌다가 이게 쭉 올라간 거 1년 동안 보셨잖아요. 그런데 1950년대부터 보면 진정한 금리 상승기는 이때입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금리가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럼 국채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떨어졌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채 가격이 상승한 건 이때뿐만이 아니에요. 이때도 있었고 여기 빨간 빡 터진 구간이 다 금리가 상승했던 구간이에요. 자, 이때 국채 가격 어떻게 됐을까 궁금합니다. 자, 이 위에 있는 파란 선은 아까 보셨던 미 연준에서 가져온 국채
금리예요. 국채 수익률, 국채 금리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졌죠. 50년대부터. 자, 이 주황색 선이 국채 가격입니다. 10년물 국채 가격. 뭐야, 하나도 안 올랐네. 역시. 그래도 빠지진 않았네요. 빠지진 않았죠. 왠지 빠졌을 것 같은데 희한하죠. 국채 금리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국채 가격은 안 빠졌어요. 왜 안 빠졌을까요? 이자를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안 빠졌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 세로축을 로그 스케일로 놓은 겁니다. 로그 스케일. 로그 스케일로 놓는 이유는 과거의 움직임과 현재의 움직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로그 스케일로 보는 건데요. 아까보다 여기 상승하는 게 덜 뾰족하죠. 그리고 생각보다 요즘 금리 변동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거보다, 그죠? 과거보다 요즘이 더 훨씬 많이 움직이죠. 아무리 금리가 낮더라도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 가격이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950년대부터 80년까지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이 기간에 국채 가격 꾸준히 올랐습니다. 그죠? 꾸준히 올랐어요. 왜냐하면 이자를 줬잖아요. 왜냐하면 지수에 투자하잖아요. 이건 지수의 가격입니다. 국채 지수 가격. 그러면 국채 가격 계속 올랐어요. 그죠? 폭락하지 않았습니다. 올랐습니다. 증거가 있죠. 그러면 그 기간에 주식과 국채 어떻게 움직였냐?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게 S&P 500 토탈 리턴입니다. 미국 주식이요. 미국 주식. 밑에 있는 게 국채. 자, 금리 상승기에 국채는 완만하게 상승했지만 주식은 빨리 올랐죠. 빨리 오른 구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리가 올랐다는 건 경기가 좋아졌거나 과열됐거나 이런 상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그 구간에는 주식도 오르고 국채도 올랐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 1990년대 후반에는 주식 많이 오르고 국채 좀 덜 올라온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상관관계,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상관관계인데 과연 주식과 국채의 상관관계 어땠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책에서 분석한 기간이에요. 주식과 국채의 월별 수익률의 연단위 상관관계를 보시면 2000년대에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낮게 나와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편입했을 때 그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금리 상승기 1950년부터 80년대까지 보면 상관관계가 플러스인 구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거 쓸모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하실 수 있겠죠? 두 가지 관점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자주 마이너스다. 금리가 올라가는 기간 동안에도 자주 얘네가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그리고 플러스더라도 상관관계가 1이 아니잖아요. 상관관계가 1이면 여기 다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상관관계가 1에 가까운 자산은 같이 가져갈 필요가 없지만 상관관계가 보시면 플러스더라도 0.4, 0.6, 0.8 그리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즉 금리 상승기에도 국채 인덱스의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아까 보셨죠? 그리고 주식과 국채의 상관관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합니다. 요즘처럼 매력적이진 않지만 충분히 괜찮고요. 자, 더 중요한 거 뭐냐? 국채가 앞으로, 국채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할 수 없죠.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조금 올라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걸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앞으로의 금리를 예측을 하고 그 예측에 따라서 국채 편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건 무리수가 있지 않나? 저는 특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전 전망을 못 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주식과 국채 두 개 다 가져갈 겁니다. 만약에 국채가 하락한다, 안 오른다 라고 하면 주식이 오르겠죠. 앞에서 보셨죠?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저 주식도 갖고 있잖아요. 자산 매분 투자자는 주식과 국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추세적으로 20년 동안 상승하더라도 괜찮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됐어? 네. 구독과 좋아요 꾹